자, 첫 번째 주제는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 난방비는 우리 국민들의, 여러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시험대야. 자기 권리를 쟁취하지 못하면요. 권리 쟁취하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외환위기 시즌2인가 이렇게 제목 잡았는데 어떤 분들이 가끔 궁금해하고 그러시길래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호가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 외환시장을 그러니까 이 개방을 이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송금하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터주겠다. 이 규제를. 과거의 외환위기 때는요. 90년대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니까 예국 금융회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좀 사업을 할 수 있게 돈놀이를 할 수 있게 개방을 했다면은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그러니까는 자금을 그러니까 유출하고 하는 것은 많은 여전히 제약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손보겠다고 하는 걸 작년에 발표했다가 작년에 계속해서 환율이 막 폭등을 하고 앉아 있고 무역 적자가 지내다 보니까 지금 이 와중에 소위 말해서 부자라든가 기업들 해외로 돈 빼돌리는 거를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외국에다 송금하려면 다 이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풀어주겠다는 것을 이 와중에 해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게 좀 잠잠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이걸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 2월 10일 날에 기재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가 국민,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를 10만 불로 확대한다 이거예요. 2배로 그러니까 5만 불에서. 예? 신고 필요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게 5만 불에서였는데 10만 불로 확대하는 2배 확대하겠다 이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3천만 불에서 5천만 불로.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도 이거 사후보고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간소하게 하겠다 이거야. 지금도 예국의 소위 말해서 이 조세 회피처에 돈 빼돌리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많이들 하고 앉아 있는데 결국은 이거 해봤자 일반 국민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하고는. 예? 이걸 하겠다고. 자, 이거 하면서 이제 하면은 뭘 하냐면요. 이 전문가들도 참 문제 있어. 외환위기 터졌을 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그 외환위기에 대한 외환위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 전문가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요. 그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금융시장 개방하고 하니까 전부 다, 예? 우리나라 금융시장, 외환시장 전부 다 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장밋빛 전망으로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거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뭡니까요? 야간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거래 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걸 하게 되면요. 자, 평상시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외국에 돈들이 많이 들어오죠. 외국에 돈들이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국내에 그러니까 뭐 달러 자금 이런 게 막 들어온다고요. 들어오게 되면 환율도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되죠. 환율 하락 효과가 처음에 있을 게 아닙니까? 달러가 유입되니까. 예? 그렇죠? 이 금융은 있잖아요. 금융은 평상시에는 그러니까는 개방된 상태에서 훨씬 더 그러니까는 이 시장이 그러니까는 안정되고 활성화되어집니다. 왜 자본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그러니까는 시장 상황이 국제 금융시장이 환경이 안 좋아질 때 썰물처럼 갑자기 빠져나간다는 건 문제입니다. 예?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그럴 때는 이런 게 효과가 나타나죠. 어떤 효과가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금이 유입된다고요.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플레이하기에 좀 쉬운 환경을 만들어준 거니까. 예? 우리나라 외국 사람, 외국 금융기관에 들어와가지고 원화도 빌릴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화도 자금 조달할 수 있게. 원화 빌려가지고 공매도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원화 빌려가지고. 자, 이런 것이 그러니까는 그 위기가 아닐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제 금융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이 외국인들이 갖고 온 돈들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회수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영어로 표현을 하면요. 그 전문가들이 보는데 항상 나오는 게 sudden outflow를 얘기해요. sudden outflow. 갑작스러운 유출이요.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요.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은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러니까는 그 재산의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하죠.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 역전이 생겨요. 그래서 sudden outflow라고 해요. 갑작스러운 유출. 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 자금이 갑자기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폭등을 하죠. 그걸 방어할 수 없으면은, 방어할 만한 돈이 없으면은 터지는 게 외환위기인 거예요. 그게 터지면 외환위기인 거야.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핵심은요. 그걸로 보는 이익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그 우리가 외환위기 같은 걸 만약에 겪을 걸 예상한다면은 그 평상시에 일부 그 이익을 효과를 보는 거를 예? 그 효과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잠재적으로 떠안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싱가포르라든가 대만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으면은 그나마 저는 또 그래요. 싱가포르 정도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GDP 대비 거의 100% 안팎 90 내지 한 100%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한 25%. 예? 그러니까 그 방어 능력이 있으면 이게 가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우리는 방어 능력이 안 되는 거. 작년 내내 우리가 겪었잖아요. 예? 작년 내내는. 이게 언제 때인지 아닙니까요? 외환위기 직전 때 그때도 이랬어요. 자본이동 풀어준 거야. 외국인들한테 주식투자 총액한도 인상해주고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제한돼 있었거든요. 예? 해외 투자가들 자기 자본 조달 의무도 폐지하고 그러니까 뭐 와서 신나게 놀게 해준 거예요. 금융산업도 개방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금융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막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돈들이 들어오지요. 돈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당시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원달러 환율 움직임인데 90년부터요. 자, 이거 봐보세요. 90년 1월달경에 한 792원 정도에서 그랬었어요. 아니, 90년 1월달은 683원이네. 우회에 써있죠. 이 밑에 있는 그림은 91년도부터 해놨으니까요. 91년 1월달에 718원을 갔다가 여기 92년부터 했네. 92년도에는 762원 이렇게 하다가 이게 93년도 10월달에는 81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93년도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시작할 무렵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환율이요. 그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뭐냐면 그 이후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외환위기 직전에는 한 757원까지 다 쭉 떨어져요. 안정됐잖아요. 예? 안정됐잖아요.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달러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달러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의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국내 시장을 개방하니까 달러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문제는 이 환율이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는 96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96년 말부터 이제 불안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확 뛰어버리죠. 예? 97년도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면서요. 그리고 예언이 뻥 터졌던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90년대 초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당시에 92년도부터 무역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92년도에 마이너스 51억 달러 정도였던 것이 1년간입니다. 1년간. 95년도에는 101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94년도부터 김영삼 정부가 93년도에 출범했어요. 근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해 가잖아요. 16억 달러에서 63억 달러, 101억 달러, 206억 달러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무역 수지가 적자 보는 상황 속에서 금융계정은 뭡니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아니면 외국의 은행들이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빌려주어서 들어온 돈들 있잖아요. 그게 금융계정이에요. 예? 물론 직접 투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그런 돈들이에요. 이거 외국인들 돈인 거야, 이거는요. 무역을 해서 돈을 번 건 우리나라 돈이죠. 자동차를 수출해서 번 돈은 우리나라 달러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갖고 돈 달러는 그건 우리나라 돈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은 언제든지 회수해서 갖고 나갈 수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게 금융계정이야.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를 이걸로 메꾼 거야. 메꾼 거예요. 그거 다 일반적으로 봐보세요. 경제는 있잖아요. 자기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보게 되면은 막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고 해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되면은 막 몸이 피곤해지면 어디에 갑니까? 간에서 이제 신호가 오지요. 쉬라고 막 이제. 예? 근데 그때 이제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무리를 계속하게 되면 쓰러지잖아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됐어.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요? 그러면 그 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잖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건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계속 그게 이렇게 지속된다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의 경제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한 나라에서 그 경제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게 되면 뭐가 떨어집니까? 그 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지죠.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 환율이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1달러당 1,000원, 1달러당 그러니까 600원 하던 게 1달러당 900원 됐다 하는 게 이게 환율이 상승하는 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잖아요. 우리나라 상품이 싸지는 거니까 달러 표시로요. 그럼 수출이 더 잘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그러니까는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조절 기능이야. 그런데 금융시장으로 들어온 달러가 들어오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94년도에 63억 달러, 95년도에 115억 달러, 96년도에 235억 달러. 무역 적자를 이걸 다 메꾸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근데 이 돈은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이거야. 이건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갖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이 바뀌면 갖고 나갈 수 있는 돈, 회수해서. 예? 근데 이 달러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긴커녕 환율이 아까 봤듯이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되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적자가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지요. 악화돼. 그러면 무슨 일만 남은 겁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빠져나갈 일이 생기게 되면 금융계정으로 들어온 달러들이 다 일시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시에 빠져나갈 때 그거를 방어하지 못하면 그게 터지는 게 외환위기인 거예요. 국가 디폴트 사태인 거죠. 그게 외환위기였던 거예요.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무역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어떤 분들이 제가 이걸 줄면 이유는 어떤 분들이 교수님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예요. 근데요. 그 얘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이거를 끄집어낸 겁니다. 당시에는 무역수지 적자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거의 비슷해요.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근데 경상수지하고 무역수지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경상수지의 일부죠. 무역수지가요. 경상수지의 또 다른 한 축은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다가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 투자하잖아요. 외국에다가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었어. 배당금을 받았어.
배당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달러 소득이요. 배당금 소득, 배당 소득이요. 그거 경상수지에 속하는 겁니다. 경상수지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경상수지에 속하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요, 그 나라 국민들이,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달러 자금을 가지고 재테크를 많이 합니다. 재테크를 하는 자금 규모가 커져요. 근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그게 거의 없었던 거예요. 예? 규제도 있었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경상 수지하고 거의 그러니까 비슷했어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보세요. 환율이 보게 되면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환율은 저기 96년도까지 별로 상승을 안 해요. 오히려 떨어지기까지 해. 그러니까 무역에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우리나라 상품이 더 비싸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역 적자가 되게 되면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상품이 싸져가지고 수출이 많이 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정반대가 된 거야. 왜? 금융시장 개방을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 개방으로 많은 돈들이 유입되니까 외국 돈들이 유입됐다 보니까. 근데 우리 돈이 아닌 거지, 그거는요. 그렇게 들어온 돈들은요. 그게 이제 갑자기 빠져나갔을 때 그 충격이 외환위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봐보세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도부터 경상수지 추이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한 747억 달러. 연평균 이렇게 그랬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지난 그러니까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148억 달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달부터 2022년 4월 달까지 총 경상수지가 3,735억 달러예요. 이걸 5로 나누게 되면은 747억 달러라 이거예요. 1년에 연평균 747억 달러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5월 달부터 지난해 12월 달까지 올해 건 아직 집계가 안 돼 있어요. 한국은행에서요. 148억 달러로. 그러니까 747억 달러에서 저렇게 많이 줄어든 거야. 줄어든 거죠. 왜 줄어들었습니까요? 무역수지가 적자가 행진이 계속되니까. 근데 무역수지 적자가 굉장히 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입니까? 그러죠? 예?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요. 외환위기 당시에는 무역수지하고 경상수지가 같이 거의 움직였잖아요. 비슷하게요. 예? 움직였어. 왜 그러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상수지에는 무역수지가 가장 큰 부분이지만은 무역수지 말고도 그 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해외에 나가서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임금소득도 있고 취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임금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은행에다 예금을 해서 이자 소득도 있을 수가 있고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소득이잖아요. 그런 걸 본원소득 이걸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인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포함하는데 외환위기 직전에는 이 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게 없었어요. 거기다 보면 되게 많이 났었어요. 외국인들이 벌어나가는 게 더 많았다는 얘기죠. 결국은요. 예?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본원소득 수지 밑에 보게 되면은 이게 다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지난해 12월 달 맨 끝에 보게 되면요. 경상수지가 27억 달러 정도 흑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무역수지는 작년 연말에 한 거의 47억 달러 정도 적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느냐? 이 본원소득 수지가 한 48억 달러가 이게 경상수지를 흑자를 유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원소득 수지라는 건 뭡니까요?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들이 가게가 그러니까 해외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그러니까 주식 배당소득, 이자소득 혹은 해외에 나가서 그러니까 취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그 나라 특히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해외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 수입들이 꽤 만만치가 않아요.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은 정부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민간 부분들이
민간 부분이 그러니까는 벌어들인 소득인데 민간 부분이 이 벌어들인 달러를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그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정부의 말대로 이게 움직여지는 돈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일본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보면 좀 약간 저거 할 거예요. 일본이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1년부터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2011년부터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지는 데는 이 시기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1년 12년에 일본이 그러니까 뭐 동일본 사태도 저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2년대 민주당 정권을 뺏겨가지고 아베 정권이 들어서는 2012년 말에는 그러니까요 총선에서 참패를 해가지고 아베 정권이 2013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 보시게 되면 일본의 무역 수지가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엔화같이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늘려가지고 이 경제를 어쨌든 살리겠다 이거였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그렇죠? 이게 그 파란색은 엔화 단위입니다. 엔화. 일본 엔화로요. 이 빨간색은 그러니까는 달러 기준인 거고요. 근데 무역 수지가 보게 되면은 2016년과 17년에 반짝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2016년, 17년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베노미스가 드디어 효과를 본다, 나타내고 있다, 막 이렇게 막 저 예찬들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 2018년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져다가,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이제니까 지금 무역 수지를 봤죠. 왜냐면 이 환율이, 이 엔화 가치가 가고, 그러면서, 예? 그쵸?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아베노미스가 그러니까 이 반짝 걸로 효과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수지를 보게 되면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2017년에 거의 그러니까는 그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좀 줄어들고 있지만은 여전히 흑자가 가고 있잖아요. 플러스 구간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일본도 그러니까는 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과거에 벌어들인 돈들이 많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기업과 가게가 특히 가게가 해외에서 재테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본원소득 같은 걸로 그게 잡히다 보니까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긴 시간을 2000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근데 아베 때 경상수지 흑자가 최고가 저기 빨간색으로 2031.7 그러니까 2032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2010년 민주당 정부 때는 2200한 9억 달러보다 수준을 회복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그러니까는 이전 수준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 전후 수준에 회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2007년도에도 그러니까 2117억 달러 했었으니까는 그리고 나서 쭉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야. 2017년 이후부터 쭉 경상수지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요? 해외에서 이 돈놀이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들이 예? 무역수지 적자를 그러니까는 상쇄할 만한 이 능력이 자꾸만 약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약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야. 예? 한국도 이거랑 한국은 굉장히 이게 빠른 속도로 이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비슷하게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상수지가 바로 이 본원소득수지의 힘이다. 예? 이 재테크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요. 재테크를 해서 벌어들인 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의 이 수치를 보시게 되면 딱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엔화 단위로 왼쪽에 이제 써놓은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쭉 써놓은 건데, 두 번째 칸부터요. 무역 수지는 적자가 쭉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본원소득 수지가 흑자기 때문에, 대규모 흑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예? 흑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도 적자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는 이 경상수지 흑자가 최근에 대폭 줄어졌다 하는 게 이게 해외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해외 자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해외 자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예? 그래서 결국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일본의 해외 자산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산도 있고 기업이나 가게가 갖고 있는 자산도 있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은 2018년도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일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규모가요. 많은데 그 규모가 제가 뭐라 했었습니까요? 그 규모가 일본에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기업이나 가게가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는 이 돈을 가지고 일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이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 이걸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부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면은 갖다 쓸 수 있는 거 수입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일본의 대외 자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민간 부분이 가지고 있는 거고 중앙은행이나 일반 정부는 그러니까는 부채다. 순부채. 네? 자산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거기다 제가 뭐라 했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는 그 외환 보유액을 일본 예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보유액이 외환 보유액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국채를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방어하려면은 외환 보유액분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건 외환 보유액이고 해외에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은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이 상황을 한국이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한국이 비슷하게. 예? 그런 점,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엔화처럼 그러니까는 국제화가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엔화처럼. 엔화는 어쨌든 준기축통화로 가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하면, 당신이 과거에 원화가 기축통화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또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는데, 제발 그 헛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예? 조선일보가 좀 쓴 저거에 따라서 같이 놀아나지 마시라고요. 제발 좀. 자, 두 번째 주제는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가 왜 흑자인가를 그하고 경상수지 흑자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들이 운용하고 있는 재테크의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무역시 적자가 여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 이겁니다. 중요한 문제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누적을 해가지고 지금 50억 달러 이 정도까지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역시 적자가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